첫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박사명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 강연에 앞서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 교수님이 간단하게 연사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명 교수님. 네, 박사명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민간자문단의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사명 교수님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정치 변동 및 지역 통합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십니다. 주요 논저로는 동남아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대응,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세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사명 교수님 강연은 40분 내외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 후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연 후에 제가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명 교수님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교수 여러분들, 대사님들, 또 화면을 보이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죄송한데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약간 작게 들려가지고. 그래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좋습니다. 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저는 코로나 발생 5년 전에 은퇴한 교수이기 때문에 이 화상 강의에 좀 미숙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금 수수께끼 같은 주제인데 거기 화면 표지에 적힌 것처럼 답변은 간단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아세안의 위상과 역할은 변하는데 냉전 시대에는 전장, 즉 전쟁터였습니다. 1946년부터 1990년까지의 세계적 냉전 체제 하에서 동아시아는 냉전이 아니고 열전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무너져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아세안의 위상과 역할도 전쟁터, 즉 전장에서 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201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15년 말일에 아세안은 다시 아세안 공동체로 출범합니다. 이것이 저는 아세안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과학장의 단초, 과학장의 실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전장은 냉전과 밀접한 관계에서 벌어진 거고 시장은 또 탈냉전과 밀접한 관계에서 벌어진 건데 여기 과학장은 신냉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해서 과학장에 오히려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신냉전과 과학장은 대립의 개념입니다. 앞에 냉전과 전장, 탈냉전과 시장은 상호 인과관계에 있지만 신냉전과 과학장은 상호 대립의 관계에 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린 다음. 여기 조금 더
방금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는데요. 냉전 시대에 아세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장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산 진영과 반공 진영으로 분단된 시대입니다. 이때 이 동아시아, 동남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풍미한 전략 문화는 만인에 대한 투쟁, 즉 국가 주권은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경시되거나 무시되고 이념을 내건 전쟁이 동아시아 전역을 휩쓴 흡수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념적 적대 관계, 적입니다. 그다음에 1990년, 91년 이 탈냉전에 따라서 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아세안은 이때는 공산 진영과 반공 진영 또는 동북아와 동남아가 시장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동안에 분단되어 있던 두 개의 진영이. 이때 생긴 새로운 전략 문화는 로크 문화입니다. 국가 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전제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경제적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주권이 거의 절대화되는 단계죠. 이제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이후 지금은 이제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광장이 등장합니다. 이 광장은 옛날에 분단되고 연계됐던 지역들이 이제 통합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통합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걸 앞으로 지배하게 될 전략 문화는 서로 상생, 연대의 칸트 문화입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주권에 대한 성찰도 수반될 터인데 뭐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구체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로크 문화에 비해서 주권이 상대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주권이 상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전략 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장은 뭔가 이제 한번 서울의 어떤 자리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청중 가운데 광장이 있어야 거기 시장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저기 육군본부 국방부가 있는 데는 전장이고 이제 광화문 쪽 올라오다 보면 남대문 시장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울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 시장이 없는 광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이익, 지역 전체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바로 광장입니다. 유럽의 하버마스 표현을 빌리면 지역적 공공 영역이 되겠고 BC 4세기 무렵의 고대 히랍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지리한 전쟁이 끝나니까 그 직후에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 커먼 피스, 공동평화. 저는 줄여서 그걸 공화라고 합니다. 공동평화 운동이 전개되죠. 결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나중에는 마케도니아의 패권주의에 밀려서 실패하긴 합니다만 이미 2400년 전에 실험이 된 바 있는 어떤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 세 단계에 걸친 아세안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 냉전시대 전장. 거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냉전 40년 내지 50년에 걸친 세계적 냉전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는 똑같이 지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분단됐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는 유럽에서는 단 한 개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콜드워, 그야말로 냉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그 냉전 40년 내지 50년 동안 1년도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더 길게 올라가면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991년 캄보디아 전쟁이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통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50년 이상, 심지어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 계산하면 100년 전쟁입니다. 동아시아 100년 전쟁. 그러나 그거는 좀 현실감이 덜할 것 같아서 이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20세기 후반만 따지면 동아시아 50년 전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적절합니다.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게 소위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이죠. 그 다음에 다시 끝나자마자 중국 내전에 들어가고 그 내전과 동시에 동남아에서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즉 프랑스에 대항하는 베트남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5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전쟁 또는 바깥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게 끝나자마자 동남아로 또 전쟁터가 옮겨가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즉 이제는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1955년부터 75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친 물론 50년대에는 좀 소규모의 저강도 전쟁이었다고 그러면 60년대 들어서면 또 고강도 전쟁으로 변화하죠. 60년대 말에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75년에 베트남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러자마자 또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캄보디아 전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 또 캄보디아의 뒤에 베트남의 패권주의, 동남아 패권주의를 우려한 중국과 아세안이 캄보디아 뒤에 붙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또 79년에는 놀랍게도 같은 공산 진영 안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40년 내지 50년에 걸쳐서 단 한 해도 끊임없이 동아시아는 포화의 이런 위협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1991년, 92년에 들어가서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비로소 포화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여러분은 역사상 아마 거의 최초로 동아시아의 긴 평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의 50년 전쟁을 대표하는 양대 전장, 두 개의 큰 전장만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조선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 전쟁은 또 인도진화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공산진영과 반공진영, 이념의 대립을 기초로 한 양대 진영의 무력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동아시아 참전한 동아시아 국가만 제가 열거를 했는데 물론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역외 동아시아 지역 바깥에 있는 영국을 비롯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동아시아 역외에 있는 호주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들이 더 참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중국과 북한, 또 반공진영에서는 미국과 한국, 미국은 연인원 179만 명을 파견했고 소련은 그런 전투병들은 파견을 안 했지만 전투기 150대와 거기에 딸린 조종사들을 인민군복을 입혀서 위장을 해서 파견을 하죠. 중국은 무려 미군 전체보다 100만이 더 많은 연인원 297만 명을 파견합니다. 이거는 불과 몇 년 전에 중국에서도 이거 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중국의 예벽 장성 출신 서염이라 하는 예벽 장성 출신 학자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300만에서 3만 부족하죠. 그런데 이 중국은 베트남 전쟁에도 32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연인은. 그러나 한국 전쟁과는 달리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중국은 직접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에서는 한국 전쟁의 교훈을 되새겨서 중국이 전투병을 보내지 않고 공병, 병참부대, 후방 파괴된 지역 재건하고 군수물자 보급하는 그런 일만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32만 명이면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숫자가 한국군입니다. 베트남에서 전역했던 연 인원 병력이 한국군도 32만.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 한반도와 인도지나 반도, 동남아와 동북아에 걸쳐서 똑같은 나라, 동아시아의 똑같은 나라들이 비슷한 규모의 병력으로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반공 진영과 공산 진영이, 빨간 쪽이 공산 진영이고 이 푸른 쪽이 반공 진영으로, 즉 북과 남과 북으로 분단됐습니다. 한반도만 분단된 게 아니고 중국도 대만과 대륙으로 분단되고 베트남과 남베트남, 북부 베트남으로 분단되었다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다 공산화되죠. 철저하게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유럽, 한국과 동아시아와 비슷했던 지역은 유럽인데 유럽은 동서로 이렇게 분단이 되죠. 그러나 이들은 5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방금 본 것처럼 50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 이게 동아시아의 딜레마, 비극이자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첨예한 분단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의 포화가 멈추니까 특히 1972년 중국과 미국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소련과의 갈등 때문에 소련 진영을 벗어나서 이제 미국과 손잡는 중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75년은 베트남 전쟁마저 끝나니까 이제는 이제 외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외교 경쟁, 남북한에 아세안을 무대로 해서 소련과 중국은 나중에 냉전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냉전 체제가 무너지니까 90년, 92년에 각각 한국을 승인하고 그 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물론 소련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 직전에 다 승인을 하고 심지어 동맹 조약까지 체결을 하죠. 반면에 반공진영에 속하는 미국과 일본, 양대국, 미국과 일본은 48년, 65년에 각각 한국을 승인한 반면에 아직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직도 그러는, 그래서 북한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이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경쟁적인 외교 경쟁의 무대로 변합니다. 전쟁터에서 외교 경쟁의 무대로. 이제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를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무너지니까 동아시아도 탈냉전의 파도가 밀려오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동아시아의 전장은 시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즉 동남아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도 전장에서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합니다. 그 직전에 1988년에 태국의 차차이 총리가 인도지나 반도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전환하자 하는 조를 내걸었지요. 거의 예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 한국은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져 가니까 그 낌새를 알아챈 아세안과 한국은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전장이 시장으로 바뀌면서 한국과 동남아 또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상호 교류, 상호 의존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탈냉전 이후 전장이 시장으로 바뀐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 지도는 2020년 기준 지도입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동남아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유럽 2020년 현재 유럽의 역내 무역 비율은 63%입니다. 2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52.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은 지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입니다. 호주만 넣은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인도하고. 그러나 인도와 호주의 비중은 극히 작습니다. 대부분이 동남아와 동북아, 동아시아 50%를 넘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뭐 북미, 나프타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은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의 수준이 현저하게 뒤떨어집니다. 다음. 그건 실제로 전장에서 시장으로만 변했는가? 아닙니다.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공장, 동아시아는 하나의 공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면서 이게 지금 2019년 기준 지도인 그림인데요. 부품 공급망. 각국에서 대만, 일본, 한국, 나머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중국 시장으로 뭐래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탈바꿈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공장, 양식으로 동남아,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 경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한국에 있어서 전장에서 시장으로 변화하고 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사실은 아주 순탄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그 암초는 뭐냐?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긴장하는 미국의 또 반격이라고 할까요?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사실 세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변한 사례이다. 맞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죠. 현대 중국을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960년대, 이건 아주 새카맣던 공산주의 시절이죠. 이후에 GDP, 경제성장의 궤적을 보면은 중국은 개혁개방한 1980년대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가 시장으로 변하는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가고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더 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GDP를 기준으로 한 경상 환율 기준으로 한 중국의 GDP는 이거고요. 그러나 PPP, 구매력 평가, PPP를 기준으로 한 중국의 성장의 궤적은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위에는 미국의 GDP 성장 궤적입니다. 미국의 이건 경상 환율이나 PPP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는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 전에 이미 2010년에 중국은 이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뒤에 나올 겁니다. 일본 당시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던 일본을 따라잡습니다. 추월합니다. 2010년에. 그 이후로 딱 10년 후 2020년에는 일본 GDP 3배에 도달합니다. 10년 사이에 일본의 GDP의 1배에서 3배로 올라온 속도죠. 긴장 안 할 도리가 없죠. 일본과 미국이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등에서 중국의 아주 공격적인 소위 공세적인 외교가 또 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죠. 다음.
여기는 세계은행 자료에서 뺐는데 일부러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동아시아에 아까는 미국과 중국만 기준으로 그려진 표였죠. 찾아보니까 이게 유럽연합입니다. 이게 유럽연합이고 중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도 아직 여기 머물고 있었고요. 장차는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도 세계 제3위의 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한국,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인도네시아 여기 있습니다. 현재 2020년 현재. 구매력 평가 기준을 보아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미, 중, 양 대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격차는 아주 심각하게 아직도 벌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상황에서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어떤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무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30년 전에 냉전 체제가 무너지던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0%이던 시절 90년 기준 보면은 한국 무역 중에 25.6%는 미국, 22.0%는 일본, 합치면 47.6, 거의 50% 가까이가 미국, 일본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게 점점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죠.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에는 중국이 이제 1위로 등장하고 2010년에는 아세안이 치고 올라와서 중국에 이은 2위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중국과 아세안은 한국의 무역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상대 중심 국가가 미국, 일본에서 중국과 아세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게 30년의 변화입니다. 그럼 동남아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가? 2020년 통계입니다. 동남아의 수출에서 한국은 7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차이가 많은 7위입니다. 위에. 수입 시장으로서는 한국은 5위, 조금 더 개선되죠. 투자 2020년도에서는 2020년에는 한국이 또 수출과 마찬가지 7위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동남아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로 변해 있는데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사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정확하게, 이 객관적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만큼 경제만 그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그래서 정치적 차원의 또는 전략적 차원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아주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탈냉전과 그에 따른 지역 통합이 계속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던 차제에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초래한 미국과의 갈등이 갑자기 신냉전으로 비약하는 단계에 우리는 지금 진입했습니다. 2015년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은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광장으로서 아세안 공동체로 수출보면서 사실상 2016년부터 이제 아세안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지금 신냉전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될수록 동남아도 즉 아세안도 설 자리가 없고 한국에 설 자리도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개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면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비극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또 명동이 텅텅 빈다.
그런 아우성들인데, 신냉전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을 포기한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쉽게 뭐 미국 편만 들면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치 엘리트들과 일반 대중의 판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자꾸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만약 아세안에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이 강요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가 다수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는 게 한국의 국가 이익이요, 동남아의 아세안의 지역 이익입니다. 이 점에서 신냉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광장으로서의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997년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돌발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동북아에 일본을 필두로 해서 한국, 홍콩, 대만, 동남아의 싱가포르, 이 네 마리의 작은 호랑이, 또 그 뒤를 따르는 중국과 아세안 나머지 나라들, 기러기 대형으로, 기러기 대 모양으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적적으로 발전해 간다.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 또는 통속적으로 IMF 사태.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동남아에서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해가지고 처음에는 손 놓고 우리가 관계없다고 발짱 끼고 보던 한국에까지 석 달인가요? 넉 달인가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가 상륙하는 데는. 그리고 나서 그때 뒤늦게 각성한 아세안 쪽에서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3국이 요청해서 97년 말에 역사상 최초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비공식적인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인 정상회의로 탈바꿈하게 되죠.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조직해서 동아시아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 제안한 것이 채택돼가지고 한국이 주도해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 2년 동안에 걸쳐서 활동한 결과 2001년 그 보고서 EAVG 동아시아 비전 그룹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발표돼서 채택이 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 왕년에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빼고는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어휘가 등장한 최초의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불과하지만 이 동아시아 공동체는 평화, peace, 번영, prosperity, 진보, progress, 이게 3P의 원조입니다. 평화, 번영, 진보를 추구한다.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 금융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 금융 통합을 추진하자, 진보를 위해서는 이 진보라는 것은 개념이 뭔가 인간적 진보 또는 사회적 진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고양되는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사회적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들이 얼마나 정치적 조건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개선되는가, 이게 진보의 역사가 진보하는가 퇴보하는가의 기준입니다. 이 진보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을 강화하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또 한국이 주도해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청사진까지
구성 제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직도. 다만 2001년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제기가 되니까 여기 잔뜩 긴장한 게 어디냐? 아세안입니다. 동남아입니다. 이러다가 동북아의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선수를 뺏긴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2003년에 동남아 국가들끼리 아세안 공동체 구상이 발표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확보하려면은 아세안 공동체가 먼저 결성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 말에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광장의 단초로서 기능하고 있는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한국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공동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또는 유기적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아세안 공동체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평화를 위한 정치안보 공동체, 번영을 위한 경제 공동체, 진보를 위한 사회문화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그대로 대응하는 구상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광장은 이제 그 실마리 단초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면은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가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이 유령이 떠들기 시작하면서 장애물에 봉착을 했다. 그래도 우리가 미래 설계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진지하게, 치열하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학자가 동북아와 동남아 또 기타 여러 나라의 주요 나라들의 이 학계 전략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까만 줄들은 미래 동아시아는 어떤 질서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물었죠. 까만 막대기들은 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미국 중심의 미국 지도력, 리더십 하에서 동아시아 질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본, 미국, 당연히 미국은 자기 나라니까, 한국, 호주, 대만까지입니다. 노란 색깔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역 질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노란 색깔이죠. Community of States. 국가들의 어떤 공동체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노란 색깔입니다. 어떤 나라들인가? 인도, 중국은 조금 자기를 숨겼죠. 야심을 숨긴 측면이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그렇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그중에 대단히 전략적 사고에 또 균형 외교에 능한 싱가포르는 똑같습니다. 미국 중심, 공동체 중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패권적 강대국의 패권 질서에 익숙해진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그 외에 대안을 생각을 못합니다. 반면에 실속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을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은 전혀 다른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동아시아 미래 질서. 다음. 지금은 아세안 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로 나가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는 갑자기 또 인도 태평양이 등장해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가든지 말든지 일단 어떤 주장들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 아태, 인태 아주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갈수록 넓어지는 지역 단위. 끝에는 아시아가 있겠죠. 아시아 공동체까지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발표한 이런 전략 문건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열이 되는데 물론 어떤 문건에 있는
원칙이 다른 문건에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원칙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문건들을 종합해 봐야 됩니다. 이 새로운 지역 질서에 동아든 아태든 인태든 새로운 지역 질서의 중심은 누구나 아세안입니다. 다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속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겉으로, 즉 규범적 차원에서는, 가치 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은 또 딴 데 마음이 있겠지요. 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규범적, 도덕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미래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세안 센츄리티는 만인이 동의한다. 한국 센츄리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의 안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국 중심의 질서, 일본 중심의 질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도 체면상 동의 안 합니다. 주권에도 다 동의합니다. 주권 원칙. 다만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홉스 문화처럼 지금 중동이 거의 홉스 문화에 가깝습니다.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맨날 전쟁입니다. 한때 동아시아가 그랬죠. 50년 동안. 그러나 동아시아 지금은 주권을 절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로크 문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권을 중시한다. 모든 나라가. 그러나 속마음은 또 다양할 수 있지요. 여하튼 겉으로는 아마 아세안 중심성, 주권 원칙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방, 자유, 평화, 평등, 호혜, 민주, 인권, 중국마저도 민주, 인권, 자유, 민주, 인권 다 동의합니다. 문서상으로는. 동아시아도, 동남아도 아세안 차트에는 다 나와 있고, 인권 무슨 위원회든가요? 여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도. 다만 다 실천이 문제죠. 현실적인 실천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은 중요한 단계는 지금 사회 경제적 권리다. 발전권이다. 나머지 권리는 그다음이다. 뭐 이런 변명도 하고 있고. 여하튼.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규범, 포용. 다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선호합니다. 즉, rules-based order. 규칙 기반 질서 또는 규범 기반 질서 또는 법치주의, laws.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동의하는데 형식상은 중국과 미국 이것도 만장일치입니다. 형식상은 다 동의합니다.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그 의지가 좀 모호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강대국은 주로 힘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나 규범보다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늘 자주 엿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포용성, 인클루시비티, 그 지역의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문제입니다. 인클루시브한가 아닌가. 이것도 문면상은 생식상은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인클루시브 오더 다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은 자기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미국을 빼고 있고 배제 생각 바깥두고 외에 두고 있고 미국은 또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FYP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건 완전 중국에 적대하는 전략입니다. 중국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니까 중국을 넣을 턱이 없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일본, 호주, 영국 이 정도는 과연 인클루시브의 실천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중에 뭐 인도는 비교적 이제까지 지켜온 중립 외교의 전통 때문에 중국까지 포함한 인클루시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대국인 강대국인 중국을 빼고 무슨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 질서 이거는 연목구호입니다. 또 동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을 빼고 무슨 바람직한 미래 질서 불가능합니다. 여기 암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해야겠군요.
다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아시아 태평양을 이제 넘어서 인도 태평양까지 확장된 새로운 전략 지도입니다. 이 빨간색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거 대륙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 4국 전략 대화 그룹. 이게 지금 맞서고 있다가 최근에 유럽까지 왕년에 인도를 식민지로 하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이쪽 서태평양 지역에 여러 군도를 또 위임 통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식민 통치를 했던 독일까지 지금 인도 태평양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국가 전략을 발표했지요. 그건 마치 옛날 진나라가 중국 천안을 통일할 때 연행 전략과 합종, 장의의 연행 전략과 소진의 합종 전략, 이 맞서던 때 지도를 바로 연상시킵니다. 이게 진나라죠. 나머지 전국 칠국 나머지 6개 나라들이 우리가 뭉쳐서 진나라하고 대항하자 했던 게 합종이고, 아니다. 진나라는 각계격파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이 연행 전략이죠. 수평으로 한 나라씩 각계격파.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딱 그 재판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만 중국 대륙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세계 전체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국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지 전략적 대립의 양상은 중국의 연행 선이죠. 수평으로 한 나라씩 중국이 각계격파식으로 한 나라씩 이렇게 협정을 끌어내서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한 나라씩.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합종 전략 맞서고 있다. 전략 구도가 매우 복잡해 가는데 한국과 아세안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해 가는 전략 구도일수록 돌파구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 이 쿼드 내부 국가끼리도 균열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경제보다는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전략적, 군사적. 다른 일본이나 호주나 인도는 경제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새로 끼어든 유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투 트랙. 그래서 이중 정책으로 나오는데 안보도 중요하고 중국의 요새 공세적 행태가 위험하다. 그래서 안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경제 협력도 유럽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쪽 쿼드 쪽과 유럽연합 쪽에 틈새가 보이고 또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과 다른 유럽연합 내부에 남아있는 나라들 사이의 균열도 보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출구는 여기서 보인다. 그렇죠? 다음. 네, 이 마지막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를 다 아우르는 광역적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지역 질서는 중화질서, 명대유, 명청양대에 걸친 500년에 걸친 중화질서, 그걸 무너뜨린 서구 제국주의 세력 중심의 식민질서 10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들어오면서 다 몰아냈죠. 그 전까지 식민질서에서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은 동남아는 약하니까 다 식민지로 나누어 먹고 식민지로 분할하고, 중국은 너무 강하니까 어느 한 나라가 먹기에는 벅차지요.
또 어느 한 나라가 먹으라고 그걸 방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먹기. 중국의 형식적 주권을 인정해주는 전제하에서 세력권으로 나눠먹습니다. Sphere of Influence. 그죠? 그래서 동남아에서의 식민지와 중국 대륙 동북아에서의 세력권은 아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가 식민지였죠. 바로 북쪽에 티벳을 자기 세력권으로 하고 운남성까지 거기서 양자강 상류인가 양자강 쭉 내려가면서 양자강 이 수로 전체를 자기 세력권으로 삼죠. 프랑스는 베트남 식민지를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 바로 북쪽 광서성, 광동성 이런 쪽까지 자기 세력권으로 확장을 했죠. 일본은 나중에 제일 늦게 끼어든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주로 진출하죠. 한반도와 연결된. 다 이렇게 식민지와 세력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반식민지다 그러는 거죠. 식민지나 반식민지나 다 식민질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걸 탈피한다는 명분 하에 동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 대화 질서라고 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일본의 옛날 7세기 때 초기 일본의 이름이 대화국입니다. 대화, 야마토가 지금 나라 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대화국인데 이게 이 대동아 전쟁 2차 대전 즉 이 식민질서 막바지에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겠다고 나올 때 일본의 상징이 대화혼입니다. 대화혼. 일본 정신. 대화혼. 그리고 전쟁 내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을 상징했던 것이 대화함대입니다. 대화함대. 대화함은 미국의 격파다. 순간에 저 미드웨이 해전인가요? 어느 해전에서 대화함대가 미국의 공격에 다 수상됩니다. 침몰합니다. 이것이 일본 패망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일본 중심 질서의 상징이다. 중화와 대화. 그 다음에 냉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다시 중심이 되는 질서가 40년, 50년 지속되다가 30년 전에 탈냉전에 들어갔는데 그 냉전 질서 때 지역 분단 체제가 탈냉전의 이후에는 미국 중심적 지역 통합 체제로 변화가 했더니 이제 중국이 불쑥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신냉전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항해서 인도 태평양 비전을 제시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더 진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이나 이제까지의 과거의 지역 질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다 예외 없이 강대국 중심적 지역 질서로서 목적이 어떤 이론적이고 수단은 타율적이었다. 즉 목적은 강대국이 하나이든 둘이든 아니면 식민지서처럼 서너 개이든 꼭대기 강대국이 피라미드 아래의 약소국들을 이론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따라서 그런 질서로 갈 때도 다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이끌어간 질서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미래 질서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강대국이 그런 꿈을 꾸지는 몰라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중소국 중심적 질서로 가자. 마침 아세안 중심성은 모든 강대국들이 다 적어도 규범적, 도덕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중소국 중심적 지역 질서는 목적은 다원적이다. 약 강대국이거나 중소국이거나 다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입장에서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단은 자율적으로 강제 해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동참해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질서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안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뭐 아세안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인도 태평양 아주 공동체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세안 공동체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세안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동아시아로 나가고 또 동아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로 나간다. 이런 21세기의 장대한 꿈을 한번 꿔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지역 설명의 과제로서 아세안 연구원 측에서 차기 정부에 바란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학자분들과 대사님들이 구체적인 희망사항들을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이런 양 두 개의 대립적인 지역 질서 구상 또는 지역 협력 구상들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균열을 최대화시켜서 그 틈새를 잘 파악하고 노려서 그걸 틈타서 한국과 같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과 아세안은 굳세게 굳건하게 연대를 해서 1대1로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 두 전략에 중첩하는 지역을 찾아내서 그걸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고 심화시키면 그래서 1대1로와 인도태평양의 상호 의존,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면 세계 평화는 21세기의 세계 평화는 또는 동아시아의 평화는 또는 아시아의 평화는 자동적으로 보장이 된다. 다음 정부에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을 저에게 제공해 주신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수님의 강연을 한 40, 50분 안에 다 듣기에는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질문과 또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강연 때 다 다루어지지 못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네, 지금 채팅에는 따로 그 질문을 올리신 분이 없어서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또 우리 강연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아세안 연구원 내부에서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을 다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끝까지 자료를 해주셨습니다. 박상훈 교수님, 오랜만에 발표하시는 거, 강연하시는 거 듣고, 대단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짧지만 강렬한 그런 또 멘트를 해주셨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질문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상문 선생님 강연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차기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서 강대국 간의 어떤 분열을 활용하고 또 이제 아세안과 연대해서 중첩 지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찌 보면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제관계가 좀 어떤 갈등의 상황으로 갈 때는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미국이나 중국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국익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을 강요할 수도 있고 강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신냉전의 환경 속에서 아세안이나 한국과 같은 이런 중소국가 혹은 약소국이 과연 이러한 그 중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될지 그에 대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외교부 장관을 하거나 대통령을 하면은 더 쉽게 말씀드릴 텐데 항상 이상만 얘기하는 데 습관이나 학자라서 이상도에 그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충분히 예상됐던 질문이고, 그런데 아침에도 다시 읽어봤는데 그 아세안 아웃룩 온 인도 파시픽 뭐 이런 거 있죠. 제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컨플릭트 또는 대결보다는 코퍼레이션, 인도 파시픽에 대한 자기들 관점에서 코퍼레이션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또 거의 유의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동남아 또 동아시아, 아시아 전 세계가 이제까지 사실은 현실주의적 뭐 군사력 경제력에 휘둘리며 이렇게 따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흡수적 세계인데 사실은 그 세계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최근에 그 미국 학자들도 보면은 뭐 오늘 아침에 읽었던 하스 글도 그렇고 미국 뭐 카운슬 오브 포린 릴레이션스 거기 대표하는 그전에 많은 학자들도 이 의견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주의자 안에서도 공세적 현실주의, 뮤스헤이머나 또 트럼프 영향을 크게 받다가 하는 필스벨인가 뭐 필벨인가 그런 사람, 미국과 중국의 세기의 마라톤 21세기는 그것과 트럼프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벌써 냉전이 시작됐어요. 이미 냉전의 와중에 있다, 세계는.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그런데 뭐 조셉 나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학자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뭐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은 즉 그런 컨프런테이션 충돌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그래서 조셉 나이는 코퍼레티브 라이벌리, 경쟁적 협력적 경쟁이라고 그러죠. 협력적 경쟁. 학자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트럼프와 이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비판에 맞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의 한 와중에서도 미국의 대다수의 중국 전문가 학자들은 공동성명, 연판장을 돌려서 성명을 발표했죠. 중국 정책 그렇게 가지 말라고. 대립 일변도의 정책을 가지 말라. 보기 나름이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한국은 지금 쿼드에서 소외되고 어떤 외국 학자는 한국의 쿼드로부터의 소외를 아주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던데 그건 구경꾼들 얘기지 지금. 동남아도 이 땅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그야말로 난국에 처해 있을 때 무슨 희망의 불씨를 좀이라도 지펴주는 것이 또 지식인의 책임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네, 대사님 질문 있습니까? 김영선 대사. 네네네, 해주시죠. 네, 지금 음소거를 그걸 풀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획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사명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진짜, 오늘 큰 그림에서 어떤
아주 그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고 그 열정에 항상 그 경함을 이제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한아세안 관계를 이제 보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뭐 국제 정세라 그럴까 우리의 그 정책 환경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좀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한아세안 관계라든가 이제 신남방 정책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우리 이제 박사명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 동안 이 한아세안 관계를 이제 보셨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 통합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좀 고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세안 그 통합, 뭐 아세안 공동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얀마 사태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 아세안이 어떤 그 내부적인 뭐 유니티라 그럴까 또 아세안 센트럴리티의 그런 중요성이 이제 좀 발현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하면서 이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 자체도 좀 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얀마 대표를 어떻게 이제 참석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아세안의 통합 내지는 이제 아세안의 발전 더 나아가서 이제 한아세안 관계에 미칠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고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간의 이제 전략 경쟁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논의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 호주, 뭐 인도 이렇게 좀 자유진영하고 이제 가까우다 보니까 인도 퍼시픽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라고 그럴까 범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퍼시픽 리전이라고 그럴까 인도 퍼시픽 그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겸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정이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대사님의 열정이 더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 쉬운 질문이 아닌데 어려운 질문은 다 피해 가실 줄 알았더니 또 건드리시네. 근데 참 이 미얀마 문제 어제도 그런 토론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미얀마 군부가 버텨버리면 이게 총칼이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주 5.18조도 겪어봤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5.16도 겪어봤고 유신도 겪어봤고 참 험난한 다 겪어본 세대이긴 하지만 총칼이 나서버리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뭐 용기가 부족하다고 뭐 일반 민중을 탓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얀마 사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최악의 경우조차도 아세안의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지역 질서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자료에서 일부러 빼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지역 질서의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보다도 북미 지역은 제도화는 안 돼 있어. 유럽은 철저하게 제도화가 돼 있죠. 유럽의 1등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옛날에는 맨날 전쟁만 하고 살았어요. 불과 1세기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 많이 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 북미 지역은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제도가 없어도 평화 유지되는 거고 최악의 지역이 중동입니다. 중동 북유럽. 메나지. 중동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쓴 어떤 외국 학자의 글을 봤더니 중동 출신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는 차라리 아세안처럼 주권이라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동에서는 주권 원칙조차도 지금 존중이 안 되고 다 무시가 됐고 여차하면 총질한단 말이에요. 국경을 넘고.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주권을 고수한다고 비판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과도적 단계에서는 주권도 나름대로 평화로운 지역 질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에 앞서서 주권의 기반이 필요하다. 주권이 확실하게 이제 토대를 구축하면 인권으로 더 쉽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의 오랜 평화, 동북아도 마찬가지, 이 동아시아의 참 사상 유례없는 long peace,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권 원칙의 존중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옛날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국제연맹을 이상주의적인 국제연맹을 만들 때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만들 때 World Safe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전한 세계, 민주주의가 목표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정치 체제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이 국제연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1960년대 들어와서 케네디는 암살되기 얼마 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World Safe for Democracy보다는 World Safe for Diversity, 다양성을 보호하는 세계. 그러다가 암살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옳았느냐, 케네디가 옳은 거냐. 특히 동남아는 미얀마 말고도 대부분 민주주의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 국제적인 평가 자료들을 종합해서 매긴 서열은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는 동북아의 3개뿐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는 한 단계 낮춰서 일리버럴 데모크라시가 2개,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입니다. 나머지는 다 권위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아니고 다 권위주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주의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3개로 분류하더라도 동남아는 아주 민주주의가 희귀한 존재인데 미얀마에만 민주주의를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서 미얀마한테 민주화를 요구한다면은 이건 자기 모순에 빠지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 당장에 사람이 죽고 가는데 인권 문제는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치 체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도. 그래서 참 아세안을 너무 무기력하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좀 동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 민주국가입니까? 가서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조차도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이 얘기도 강력하게 못할 거고 이 아세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한 건 민주화가 아니고 미얀마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화가 아니고 제도적 협력이다. 인스티튜셔널 코퍼레이션. 이것이 더 급하다. 이걸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은 민주주의의 봄도 밝아질 거다. 당장에 민주화할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인기가 없어요, 요새. 미국 민주주의도 중국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니들 민주주의 한다고 까불더니 폭도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그렇습니다. 중국의 문건들 보세요. 다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인기 없다. 지금. 후퇴국민.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인내심을 갖고 미얀마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참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제3자가 어떻게 무슨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들어가서 같이 총 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사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예, 손 들어주신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에 있는 이태혁이라고 합니다. 그 박사면 교수님의 그 통찰력 있는 강연을 접하면서요,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 쪽을 대상 그 권역으로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이고요. 동시에 저는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둬서 아시아랑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좀 이렇게 협력 관련돼서 좀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뭐 라키아니즘, 칸티안 어떤 그런 세계관에 맞춰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 미래에서는 중소국 중심적 지역 질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역 간 협력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협력에 보면 지역 간 협력 기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페알라, 뭐 에이펙 페알라, 그리고 이제 아시아랑 유럽을 보면 이제 아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둬서 페알라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중서국 중심의 질서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왔을 때 페알라라는 어떤 그런 지역 협력 기구의 역할이나 어떤 그런 한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게 태평양 지역의 그 지역협력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페알락이라고요. 네.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가 아니고 역제 지역 간에 맞습니다. 예, 예. 역제 기구만요. 맞습니다. 예, 지역 간 기구입니다. 네. 글쎄요, 우선 지역 내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역제 협력까지 제가 좀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주의적으로 볼 때는 중소국만 살면 중소국 간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대국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을 하는 구도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과연 중소국이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현실주의적으로는 없죠. 없는데, 그러니까 군사력과 경제력, 이 하드 파워, 경성 권력을 기준으로 보면은 능력이 뭐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다만 이 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소프트 파워를 강조를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조셉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 파워의 역할이 더 커져가고 있다. 그 소프트 파워 일종이 그 중소국가들의 물질적 역량보다는 도덕적 역량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발표할 때 말씀드린 강조한 것처럼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 안 해요.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다 입만 열면 아세안 센츄럴리티를 지지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규범적, 도덕적 차원이기 때문에 부인하다가는 이건 자기 자신의 설득력이 약화되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도 입지가 좁아지죠. 심지어 여기에 끼어들지 않은 러시아까지 아세안 센츄럴리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이 경성 권력은 약하지만 연성 권력의 현실적 효력의 가능성이 묻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갈수록 이건 커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광장을 자꾸 넓혀가고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자. 그러면 도덕적 호소력, 규범적 호소력이 커져갈 수밖에 없죠. 공공 영역에서는.
요새 더구나 뭐 인터넷까지 발전해갖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발언이 잘된 발언도 못된 발언도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그러는데 지금 아세안 센츄리티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이것도 활용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 역제 태평양 연안 역제 협력도 그런 어떤 경선 권력은 약하지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연성 권력의 요소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망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네, 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 변화나 크라이시스 맥락에서 네, 그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역 간 협력 기구가 플래그십 그 프로젝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연성 권력이 좋은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모든 그에 대한 그래서 적극 찬동하는 사람 빼놓고 미국 국내에서도 학계나 뭐 일반 정계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초점이 어딘다면 바로 기후 변화랄지 여러 가지 뭐 국경을 넘는 범죄 문제라 할지 비전통 안보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면적으로 보지 말라 중국과 문제를 대결의 부분도 있을 테고 중국의 그 공세적 외교 과잉 부분에 대한 대결, 이 동남아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들 이건 대결을 해야 될 것이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도 해야 될 것이고 더구나 세계적 문제, 전 지구적 문제는 중국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중국과의 협력 없이.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빼버리고 대결의 측면만 자꾸 부각을 시키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아세안 지역 설명회 특별히 첫 강연, 우리 박사명 교수님의 아세안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해주셨는데, 그 주제에 맞게 또 저희들에게 많은 새로운 시야를 좀 보여주셨고, 또 강장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개념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